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미래통합당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서울 강남 병에 전략 공천한 김미균 후보자의 친문 논란이 나온 이후에 내려진 결정이죠. 김미균 후보자는 여성 IT 기업 CG온의 대표인데요. 이 CG온은 인공지능 기반 소셜 댓글 서비스인 라이브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의 대표인 김미균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 친문이다, 문바다, 이런 논란이 일면서 결국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던 미래통합당 공천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완벽한 만남이란 완벽한 조건이 만드는 것. 올 3월 당신과 캐딜락의 만남처럼. 캐딜락 퍼펙트 딜 프로모션. 차종별 상위 최대 25% 할인. 3월 단 한 달간의 이상적 혜택. 지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안동 예천선거구 후보로 단독 공천이 된 후보죠.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미래통합당 김형동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정치 얘기, 민주당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결국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당원 투표를 해서 전체 80여만 명 중에 24만 명 정도가 투표해서 74% 찬성으로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했던 결과? 민주당에서는 명분 쌓기를 위한 그런 당원 투표 이렇게 좀 얘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분 쌓기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미 그렇죠.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일부 정한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걸 또 지금까지 계속 한국당에서 했던 비례 정당. 미래한국당? 예, 맞습니다. 그 정당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분이 사실 없죠. 예.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탄핵 세력들이 다시 뭉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명분을 쌓으려면 네. 어쩔 수 없이 전 당원들의 투표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런 수순을 아마 밟아서 이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일당만큼은 줄 수 없다라는 게 당원들의 예.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 주장하는 게 상반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반칙으로 일당을 뺏길 수 없다. 7석 이상은 더 이상은 우린 갖지 않겠다. 이게 바로 통합당과 다른 면이다. 통합당의 그 꼼수와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통합당은 어차피 이거 똑같은 반칙이다. 처음에 우리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더니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아주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좀 허탈한 게요. 작년 1년 내내 그 몸싸움까지 했던 그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시킨 그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 그 개정은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소수 정당들에게 좀 더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민주당은 그걸 이제 본인들이 후순위로 빠지고 앞쪽에 소수 정당의 의석수를 배치하겠다 후보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비례 정당을 따로 만들게 되면서 이 싸움이 정말 명분이 있는 건가 하는 비판은 뭐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마 이해찬 대표도 그래서 사과를 했잖아요. 국민들 앞에.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짤출력해서 그렇게 막 힘들게 싸워서 통과시킨 선거법이 거의 이제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했던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뭐 이제 정의당까지 들어와서 이걸 뭐 정의당이 앞번호 가져가고 이런 순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얘기는 될 수 있겠죠. 지금 정의당이나 민생당도 뭐 지금 반반이잖아요. 거기서 결정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이제 소수 정당들만 함께하는 그런 통합이 됐을 때 과연 이게 그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느냐 하는 비판은 뭐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민주당으로선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명시적으로 비례연합정당에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정당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말고 뭐 녹색당, 민생 당, 미래당 뭐 이 정도는 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정의당은 뭐 확실히 안 들어올 것 같고 해서 이거 언제 빨리 이거를 결성을 해서 또 비례 순번까지 또 맞추고 혹시 또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들 또 이쪽으로 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일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자발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표현을 오늘 수석 대변인이 오늘 인터뷰를 하던데 그게 자발적으로 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순번을 그러니까 번호가 앞에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요. 찍으려면 너무 많아지면 비례 관련된 정당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현역 의원이 있는 많을수록 순번이 앞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도 그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 충분히 있죠. 지금 이제 통합당처럼. 자, 그런데요, 이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비례 연합정당 참여하는 걸로 났는데 이게 결국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비례 의석만 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똑같죠. 민주당만 보면 똑같은 거죠. 한 7석 정도 안팎되는 건데 어쨌든 그 미래한국당의 그 의석을 뺏어올 수는 있는 거니까 비례 의석에서는 어쨌든 범진보 계열에선 100% 득이 되는 거 확실한데 문제는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지역구에 실이 될까?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애매한데 이제 문제는 중도층이거든요. 사실 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별 변동이 없을 거예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비례정당 만들고 통합 비례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지층의 이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과연 중도층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일부 이제 민주당 내에서 반대했던 분들은 중도층의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역구에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 정말 접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그 적은 표차로 경쟁이 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이
다른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거 연대를 안 하는 상태에서 모두 다 후보를 낸다는 가정을 하고 오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진영은 어느 정도 통합이 됐잖아요. 거기는. 예.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보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이상, 공천의 반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이상 보수는 대체로 한 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후보가 예, 지역구별로. 그런데 정의당과 민주당은 어쨌든 후보를 다 내게 되면 표가 분산되게 돼요. 진보적 예. 성향의 표가. 예. 그랬을 때는 어부지리로 통합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후에 고려해야 된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만약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의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졌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막판까지 협의할 가능성은 남아있긴 하지만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대결 구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지 않겠나. 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예. PK라든지 이렇게 격전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예. 1%, 2%가 얼마나 큰 표인데. 그럼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봐서는 지역구에서는 조금 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자 미래통합당 지금 공천 반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의 시비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또 낮에 근데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김형호 위원장과 왜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 김형호 위원장 약간 왜 공천 갖고 사천 논란이 있으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사퇴를 했습니다.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사퇴를 갑자기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강남의 그 젊은 후보를 공천했는데 그분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물 받고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SNS에 그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그 강남병의 김미균 후보죠. 맞습니다. IT 기업가.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표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거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겨루기가. 거기에다가 지금 어느 변수가 뛰어들었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변수가 뛰어들었거든요. 또 김종인이냐 이런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든지 선거촌에서라도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김종인 지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한테 공천권 일부 주지 않으면 본인 안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공천이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회의에서 6군데 제의를 요청했고 그중에 2군데를 지금 공관위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죠. 그 과정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선대본부 위원장이 이제 선대본 위원장이 되겠죠. 이제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비 작업을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공관위에게 일정 부분 좀 견제를 해서 공관위가 가는 부분들에 제동을 걸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과 여지를 만들어 놓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종인을 모시기 위해서 김형호를 내쳤다. 이 정도로 해석을. 그것도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이 또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또 작용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형호 공관위원장 사퇴를 했는데 짤막하게 이번 통합당의 공천이 있잖아요. 김형호 위원장이 이제 총 진두지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느낌이. 저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봐요. 전체 이번에? 큰 그림에서는. 근데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예컨대 본인과 좀 친분이 있거나 이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몇 분 공천이 되면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 봐서는 또 TK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탈락을 시키고 다만 거기도 문제가 됐던 건 TK 지역에 탈락한 분들이 딴 지역에 또 나간 부분 이런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공천 탈락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다른 지역에 또 경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굳이 그런 공천 탈락을 시켰다고 물론 TK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게 무슨 이제 물갈이냐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보면 잘 진행돼 왔다고 하는 평가가 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가서 부산 지역, PK 지역 특히
TK 지역에서 많은 부분 이제 본인의 어떤 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좀 공천되는 부분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뭐 민경 의원 지역구도 그렇고요. 예, 인천. 또 김두하 전 이두하 전 의원 관련된 지역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분들인데 이런 몇몇 지역구들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게 사천이 아닌가라고 예.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요소가 됐죠. 그리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원래 영도에 하려다가 좀 딴 걸로 돌렸는데 그것도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좀 그 사천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는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됐던 거죠. 공관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예. 욕을 그럼요. 안 먹을 수가 없는 자리고. 아, 그럼요. 네. 누가 나를 나를 컷오프 시켰는데 반발 안 할 사람이 누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맞는 어쨌든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 좀 그럼요. 드리고 싶고, 예. 예. 홍준표 전 대표 얘기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해보죠.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예. 우리가 지난주인가에 얘기할 때, 뭐, 그러면 고향인 밀양이나 아니면 뭐 양산을이나 나가지 않겠냐 예상을 했는데, 예. 대구를 선택했네요. 그 대구 중에서도 그 수성갑이 아니라 수성을로. 왜 대구를 선택했을까요? 왜일까요? 본인의 기준은 이랬어요. 본인의 기준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K 지역에서 대구 지역에서 가장 정치 1번지는 수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수성 중에도 현역 의원이 없는 것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성갑은 지금 주호영 의원이 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김부겸 의원하고 붙죠. 여기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성을이 지금 현역 의원은 없어요. 예비 후보 2명만 있는 거거든요. 예비 후보가 지금 보니까 3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수성을에. 3명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전 대표는 대권에 대한 희망과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TK 지역은 어쨌든 보수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TK 지역에 맹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죠. 통합당에서. 예. 그러면 본인이 만약 여기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면 TK 맹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100%, 거의 100%, 99% 홍준표 전 대표는 통합당으로 들어갈 겁니다. 당선이 된다고 당선이 하면 무소속으로. 된다면. 예. 그럼요. 그러면 TK의 맹주 역할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도 수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대구에서의 어떤 그 이미지.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구의 심장부인 수성을에 가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그리고 다시 입당을 해서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양산이나 밀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TK 지역의 핵심 부인 대구가 본인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구를 교두보로 해서 대권을 향해 가는 큰 그림이 있다. 그런데요. 당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밀양이나 양산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대구가.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표가 갈라질 수 있잖아요. 통합당 후보 분명히 나올 테고 여기서. 그렇죠. 통합당은 당연히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지만 이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중적 인지도나 대권 후보수 인지도는 높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은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아마 그렇게 호소도 할 겁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고 대권에까지 가서 TK에 정말 대표하는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세요라고 얘기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구 시민들 특히 이제 수성에 있는 분들 같은 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몰아줄 거냐. 왜냐면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면 한 분한테 몰아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통합당을 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소속으로 당선되다가 이 사람이 통합당에 간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를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홍준표 전 대표가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어쨌든 그래서 무소속 연대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무소속 연대 안 한다는 것도 당의 일정 부분 뭔가 부담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게 TK 지역에서는 통합당의 지지율이 일단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흡수하면서 본인의 개인기도 함께 흡수하려는,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략적으로 유권자들이 통합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 대표에게 표를 몰아줘서 이 사람이 당선시키게 하는 그런 전략적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홍 전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 느낌으로는 최진봉 교수님은 홍 전 대표 좀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듯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대구 시민들이 글쎄요
뭐 당내에서 홍 전 대표 뭐 물론 대선 후보긴 했지만 어떤 내분 같은 거 많이 일으키고 맞아요, 독설도 많이 날리고 그래서 굳이 꼭 또 탈당까지 해서 나온 무소속으로 나오는 홍 대표를 찍어줄까 하는 저는 좀 가능성 낮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좀 지켜보죠. 뭐 한 달 후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단 강지혜입니다. 네, 6시 26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4.15 총선 오늘로 꼭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미래통합당에서는 안동 예천선거구의 단독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동 예천선거구 미래통합당 단독 공천을 받은 김형동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형동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제약돼 있고 할 얘기는 많고요. 예.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처음으로 예천 군민하고 안동 시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걱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네. 이 불안한 상황이 빨리 좀 끝나기를 염원합니다.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래통합당 안동 예천군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네. 아직 제 이름이 좀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하자면요. 네. 안동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경덕 중학교를 나왔고 안동고를 거쳤습니다. 고향은 도산 면태자리 475번지입니다. 네. 서울대까지 이제 갔었고요. 2003년도에 사법시험 45회에 합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노총 법률원에 입직을 했고 현재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미 좀 알려져 있지만은 네. 노동조합 노사관계 관련된 자문을 쭉 해왔고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상담을 해왔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예,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현재 부원장으로 계시는 거죠? 예,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는 나오죠. 예, 변호사시고 아주 젊은 정치, 맞습니다. 75년생 맞으시고요? 제가 한 살 일찍 들어서 그런데 친구들은 74년생입니다. 75년생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를 74년생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 김형동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정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후보자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변호사 생활을 쭉 해왔지 않았겠습니까? 예. 법률 제도나 입법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해왔겠죠. 예. 그리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이제 제가 있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노사관계 문제를 직접 그 현장에서 봐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노사 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마무리되는 과정, 하회와 조정
관여해오면서 한 15년 동안 해온 이 경험이 아마 지금 막 우리 지역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극렬하게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작게는 우리 지역의 통합과 좀 넓게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통합에 아마 이 경험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단독 공천을 받으셨는데 이 공천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지금 김영도 후보께서 공천 받은 걸 두고 특히 기존 예비 후보들을 비롯해서 불만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뭐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낙하산 공천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제 얘기여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선은 미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안동 예천 안동을 위해서 출마 준비를 해오셨던 선배님들께 매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정은 그랬습니다. 선배님들께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꼭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오늘 라디오에 연결됐으니까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야말로 그 인재 영입 케이스라고 제 스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인재 영입위원회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고요. 아,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후보님께.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초 정도에 연락이 왔고 제가 그 영입에 응했다라고 보고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감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한데 미래통합당 내에 적절한 노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한 정권을 교체하려면은 뭐 적어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이나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 이렇게 평가했고 아마 저를 그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미래통합당에서 한국노총 인재나 아니면 지도자급을 영입하는 예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인재 영입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먼저 연락이 와서 공천 심사에 임하셨고 이쪽 지역의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그 화상 면접을 했잖아요. 예. 우리 김영도 후보님은 서울에 계셨으니까 직접 면접을 하신 케이스입니까? 그러면? 그때 코로나19가 갑자기 또 불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뭐 공관위원들을 직접 뭐 짧게나마 뵀었습니다. 예. 총 몇 분이나 심사를 받은 거죠? 안동 예천 선거구 같은 경우? 뭐 이거는 오픈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예. 예, 뭐 제가 갔을 때는 저 혼자 있었는데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뭐 면접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갈 때는 그냥 저 혼자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직접 대면 면접하신 분은 이제 김영도 후보님 혼자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대부분 채널에서 다른 공간을 통해서 또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할 수도 있었고 이쪽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은 다 이제 화상 면접을 했는데 제가 사실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네. 지금 보면은 오늘 뉴스 아마 보셔서 아실 텐데 통합당 같은 경우에 서울 강남병의 김미균 후보를 공천을 철회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이유가 바로 그 친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철회를 하고 김형우 공관위원장도 바로 사퇴를 했는데 지금 김영동 후보도 좀 비슷한 의혹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볼게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다. 탄핵 정국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일단 좀 답답한 게 저도 그 글이나 SNS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을 본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글은 제가 매주 쓴 글 중에 한 편일 뿐이죠. 저희가 2008년, 2009년경부터 일주일에 한 번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헌법과 법률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분석하고 평석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오는 그런 글쓰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중에 1년이면 51주니까 최소한 뭐 45편에서 많게는 한 50편까지 글을 썼죠. 그리고 한 11년 됐으니까 한 500편이 지금 널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500편 중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축하를 해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예. 뭐 아무리 내 생각하고 다르든 같든. 그렇죠. 당시에는 문 대통령이 이른바 노동 존중을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보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축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 같으면 그러한 지금 뭐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도 같은데요. 적어도 노동자의 삶, 서울민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의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하는 논조도 글도 충분히 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혹시 제 글에 대한 의심이 있다 그러면 전편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글들, 칼럼들, 뭐 한 500여 편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는 그런 취지, 뭐 취임 축하 메시지 정도는 들어간 글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인정을 일단 하시는 거고. 예, 글을 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전체적인 걸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지금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게 지금 통합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은 지금 우리 김영동 후보님이 단수 추천을 받으셨으니까. 네. 당원 당규 보면은 공천 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에 단수 추천될 수 있고, 여러 명 후보자 중에 그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범죄 경력 등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에 단수 추천받고, 복수 신청자 중에 한 명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에 단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김영동 후보님은 이 중에 어디에도 부합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원 당규를 뭐 기본적으로 크게 숙지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다면 당에다가 그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를 거쳐야겠죠. 적어도 제1야당 그리고 한번 정권을 계속 유지해왔던 정당으로서 아마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케이스와 관련돼서 축적된 사례가 이미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해석한 권한도 없고요. 아마 당에 대한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또 당헌 당규에 따로 정해 넣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선에 한 달 더 남아 있으니까요. 선거운동 이 방송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요즘 이 상태라서 앞으로 좀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준비된 질문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공약에 대한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 시민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합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고 또 더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선거가 이른바 정책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터뷰 하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도 궁금해하는 부분을 시민들과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크거든요. 알겠습니다. 곧 있으면 토론회도 있고 할 건데 적극적으로 저를 PR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동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였습니다. 네, 박연미의 경제요정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자, 박연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부터 좀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패닉 상태인데 오늘 이 국내외 이 증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아마 뉴스 보신 분들 다들 아실 텐데 간밤입니다. 지난밤에 다우존스 지수가 9.99%, 나스닥이 9.4%, 이탈리아가 16%,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다 10% 이상 폭락을 했고요. 우리 오늘 증시도 코스피 같은 경우 1600대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이제 3.4% 하락해서 1771, 코스닥은 7% 폭락해서 524까지 밀렸습니다.
네. 아유,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이렇게까지 하루에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33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그게 혹시 블랙 먼데이 그날입니까? 그렇죠. 33년 전이? 네, 1987년 블랙 먼데이 그때 당시였고요. 예. 우리도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건 2001년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폭격당했던 9.11 테러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때 당시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후 거의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 증시 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이 하도 많아서 네네. 일단 좀 어려운 단어부터 좀 풀어보죠. 지금 보면은 사이드카라는 말도 나오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거 좀 알기 쉽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증시가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시장을 약간 식히고 가자, 잠시 멈추자는 장치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1단계 장치가 사이드카라고 보시면 되고 보다 강력한 장치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사이드카는 우리가 메인 메뉴 말고 사이드 메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듯이 선물이 5% 등락할 경우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 5분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되거든요. 예. 일종의 소화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다. 이건 지수가 전장 대비 8%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20분 동안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이드카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조치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모두 발동이 됐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간판 걸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네. 코스피, 코스닥이 동시에 사이드카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게 처음이다. 각각 둘 다요. 둘 다? 네. 참 대단하네요. 예. 자, 왜 이렇게 우리도 그렇고 유럽 지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까? 일단은 경기가 기존에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지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세계 무역,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고 각국 간의 허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이 충분히 크지 못했다. 그래서 세계의 지갑 역할을 해온 미국과 중국 가운데 중국 시장이 좀 주춤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기폭제가 터져버린 데다가 산유국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가뜩이나 낮았던 기름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최근에 벌어졌어요. 예. 기름값이 폭락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싸게 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전량 다 원유를 수입하니까 기름값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을 것 같죠. 예.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폭락한다는 건 향후 당분간은 기름 많이 쓸 일이 없겠구나.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공장 돌리거나 물건 생산할 일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증시는 그걸 보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겠구나 해서 이런 공포심들이 증시에 먼저 반영이 되고 그다음 증시에서 수치로 확인한 공포가 실물 경제로 전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지고 그러면 고용을 줄이고 실업이 생기고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 거죠. 유가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의 합의에 실패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유가가 지금 $30 선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의 합의에 실패했다는 게? 네, 일단 오펙이라는 기구, 석유 수출국 기구, 중동의 나라들이 대거 들어있는 그 기구는 아시잖아요. 예. 여기에서 항상 기름값을 공개적으로 담합을 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 산유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생산하자 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국제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질 거고요. 예. 감산을 하자, 생산량을 줄이자 하면 공급이 줄어들 테니까 가격 자체는 좀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사우디가 원래는 산유국 가운데 원유를
제일 많이 캐내는 나라였는데 예. 미국이 셰일 오일을 캐내면서 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현재. 예. 그러면 기존의 오펙에 소속돼 있으면서 중동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산유국들은 위치가 흔들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겠죠. 당연하겠죠. 예. 가뜩이나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데 미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산을 해서 예. 우리의 물건인 원유를 좀 비싸게 팔아보자. 여기까지 합의가 됐는데 예. 러시아가 여기에 딴죽을 겁니다. 나는 싫다. 왜 싫다고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세요. 여기서 왜 싫다였냐면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셰일가스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감산하는 동안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기름을 더 많이 갖다 쓰면 기존의 산유국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 러시아는 그걸 걱정을 했고요. 더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서 기름 파는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게 싫다. 감산 안 하겠다. 러시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른바 그 극약 처방으로서 그러면 내가 증산을 하고 배럴당 원유의 가격까지 떨어뜨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너에게 보여주마 하고 사우디가 증산 이야기를 하고 배럴당 가격을 뚝 떨어뜨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러시아에게 우리 감산하자고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싫다고 하니까 사우디는 아 그래 그럼 우리 더 증산하겠다. 감산을 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우디가 러시아한테 보여준 거예요. 너 한번 밟아주겠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말하자면 버릇을 고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국제 원유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게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원유 가격의 폭락세 더하기 전 대륙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겹쳐지면서 가뜩이나 부실했던 세계 경제 상황에 정말 펀치 한 방을 먹이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았고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여기에다 이제 원유 폭락했고 여기다 이제 코로나 유럽 확산되고 미국까지 확산되고 이런 게 합해져서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언제 투자할까 투자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아유 저도 오늘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예. 아 지금 들어가시라 마라 이런 말씀드리기는 정말 좀 조심스럽고 다만 빚내서 주식하시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 최근 들어서 보면 개미 투자자들이 그 대차 거래라고 해서 남의 돈을 꿔서 주식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거래를 용감하게 들어가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신데 이게 증시가 참 어려운 것이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한 링에서 싸우잖아요. 이 밥 먹고 주식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개미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거의. 그렇기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과거의 전례를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폭락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시간을 두고 2010년, 11년 다시 올라왔거든요. 11년에 세계 그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다시 한번 휘청였습니다만 언제까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항공주든 에너지주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자금 여력이 있어서 투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언제가 언제냐를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손절을 못하시고 꽤 큰 금액이 이른바 물려있다 이런 분들은 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 아예 눈 딱 감으시고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내려가면 또 올라가면 내려가 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폭락했으니까 이게 바닥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금 바닥인가 제가 물어봤을 때 지하실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오늘이 이제 지하 1층일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지하 2층, 3층, 4층, 5층, 10층까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뭐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여행을 그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시기잖아요.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의 국민도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름도 덜 쓰는 시기가 맞고요. 그런데 영원히 여행을 안 가진 않겠죠. 그렇죠. 영원히 나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탈 거야. 이러진 않으실 거고 예. 공장이 영원히 안 돌아갈 거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는 장기 투자자 대표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투자자 버핏 같은 사람들은 지금 항공주와 에너지주에 굉장히 투자 비중을 늘린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샀다면서요, 항공주를. 네네. 오히려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건데 자금 여력이 있어서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은 나는 주가는 안 보고 살아도 된다. 이러시면 장기 투자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 기회이겠지만 예. 정말로 이렇게 빠듯하게 빌려서 이런 방식의 투자는 아주 조심하셔야 하는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한 30분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쉽사리 봄이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을 또다시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반짝 머물다 가버리는 꽃샘추위가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찬 공기가 체감 온도를 더 깎아내리겠습니다. 봄이 되면 이렇게 바람의 변덕이 심해지는데요. 찬 공기와 또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섞이면서 공기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미 봄이실 테지만요. 옷차림은 다시 도톰하게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엔 꽃샘추위에만 대비를 잘 해주신다면 맑은 하늘에 날씨 상황은 무난하겠고요. 다만 내일 약하게 국외 미세먼지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후에 일시적으로 먼지 수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월요일 아침까지는 영하 3도 정도로 찬 공기가 길게 머물겠고요. 특히 농가에서는 저온이나 늦소리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영하 3도, 한낮에 10도까지 올라갑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높은 10도, 습도는 25%입니다. 날씨였습니다.